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교수과에 근무하는 전문성 사무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오프라인 교육 때 뵙고요. 이번에 인터넷 교육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만나셨던 분도 있고요. 또 다른 기계 건설 쪽이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저를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화학생명공학 심사국에서 식품과 생물자원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2010년부터 여기에 와서 약 2년 정도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출원 서류와 명세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오프라인 교육 때 배우셨겠지만 특허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던 거는 대부분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세서를 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요, 방식 심사를 거쳐서 심사 청구를 하고 실체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심사관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의 내용을 검토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또는 발명은 어떤 것을 검토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이번에 명세서 이 명세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요, 기본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R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업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강사가 강조를 했을 겁니다. RPC가 뭐죠? RPC는요, 특허를 출원한 발명을 기술 내용의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국제적인 표준 분류 방식입니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준말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술 분야는요, 총 7만여 개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이 7만여 개로 세분화되는 이유가 뭐냐? 누가 심사를 할 거냐를 이게 결정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특허청에 심사관이 대략 86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심사관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다 잣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잣대가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또는 당업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심사관의 수준을 당업자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약 7만여 개로 분류된 그 명세서가 그 심사관한테 가면은요, 심사관은 자기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에 연구했던 수준으로 심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연구실에 아마 많이 들어가 계실 겁니다. 들어가셔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은요, 대략 그 랩의 분위기를 익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당업자 수준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일본 특허청이나 유럽 특허청에서는요,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당업자 이런 개념보다는 연구팀 이런 개념으로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C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출원하신 출원 명세서가 처음에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가분류를 해서
다시 해당 심사관한테 넘어오면 거기서 확정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분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특허정보원으로 돌아가서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방에 보면은 수저통이 있죠. 수저통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기술 분야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IPC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발명과 고안에 대해서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사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명이냐 아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명이 되지 않으면은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발명과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은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과거에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발명은요, 세상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것을 누군가 만들어내면 그게 발명이라고 가르치죠. 예를 들면 한글 같은 경우도 발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특허법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자연법칙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이란 뭐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특허 요건에 보면 나오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말이 사실은 자연법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반복적으로 리프로덕티브하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자연법칙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은요,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건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죠.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기역은 이렇게 쓰자, 니은은 이렇게 쓰자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만 저희가 발명으로 칩니다. 그리고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창작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사고한다는 것이죠. 인텔렉추얼 하다, 예전에는 인텔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배운 사람을 인텔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많은 걸 사고를 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작해서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고도한 것이다.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에서 얘기하는 고안도요. 발명과 개념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입니다. 자, 고도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과 특허에서 얘기하는 고안과 발명의 차이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물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요, 반드시 물품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형태가 있는 유체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발명의 고도성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걸 가지고 발명이냐 고안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정의된 그 정의 규정하고는 사실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슨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의학 조성물이라든지 화학물질 또는 동식물 품종 뭐 DNA 이런 경우에는요, 유형의 물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발명과 고안의 차이가 뭐냐? 발명은 물건과 방법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요건만 해당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물건과 방법,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제외한 인간이 만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은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고안은요, 물품에 관한 것만 보호를 하는 거죠. 형체가 있는 물품. 그래서 이게 포함 관계로 본다면 이렇게
그 청색의 원 안에 이렇게 보라색의 원이 들어가 있죠. 보라색의 물품이 물건 안에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도하다는 게 어떤 거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거냐? 높을 고자를 쓰니까요. 수준이 높다는 거죠. 자, 누가 더 높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높다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요, 이 고도함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고도하다는 표현은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에서 보호하는 그 발명과 고안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를 얘기한 것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건 고도하고 어떤 건 고도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도하다는 표현은 실무적으로는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정리를 해보면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품입니다.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명칭,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이나 또는 여기다 색채를 입힌 것까지를 포함해서 상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냐? 실용신안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대신에 디자인 제도를 디자인 특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이 특허의 하나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디자인은 물품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의 기술적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이 되고요. 그 껍데기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미적인 감각, 이것을 디자인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서로 선행기술을 찾을 때도요,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찾아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는 발명가가 연구개발을 해서 명세서를 쓰고요. 그걸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게 되죠. 등록이 되면 이제 그게 사업화되거나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윤이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이게 원이 그려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원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만약에 1년이 걸린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특허청에서 이 기술을 18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공개를 하면은요, 이 발명가가 그 선행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런 게 만약에 특허로 출원이 됐다는 걸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원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특허제도는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을 좀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허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특허는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뭐냐? 특허는요, 권리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기술에 대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명, 기술적 아이디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거는 아이디어 단계일 뿐이고요. 그게 권리로 등록이 되는 순간, 특허로 등록이 되면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익을 창출해야지 그게 비로소 자산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권리, 자산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은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걸 프리즘을 통과를 시켜보면은요, 7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특허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속성을 보면 이 세 가지 속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 관점,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산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M&A를 할 때
최근에 M&A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상표권 하나가 그 회사의 전부 가치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발표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특허도 마찬가지죠. 지식재산이 어떤 그 재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이루어질 때도요, 기술적인 부분과 권리적인 부분이 서로 따로 놉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소송은요, 특허 심판원을 거쳐서 기술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하고 서로 이렇게 저촉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특허 심판원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심급이 이어지는 반면에 특허권 또는 특허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 이런 문제들은요, 일반 지방법원에서부터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방법원, 일반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중화된 구조로 그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출원 서류와 그 명세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서류를 살펴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청에 출원서를 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심사관이 출원서를 심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원서류들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출원서와 요약서와 명세서와 도면은요, 각각 별개의 문서들입니다. 이 별개의 문서들인 것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발명한 그 아이디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을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 출원서는요, 특허청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구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띨 때 주민등록 등본 복사 신청서 같은 걸 하나 내죠.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런 용도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넣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요약서는 뭐냐? 여러분 논문을 아마 많이 참고를 하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논문에 보면요, 요약서 또는 앱스트랙트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약서는 내가 그 연구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도와주는 기능 이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권리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서를 최대한 간단하게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어떤 분은 한 줄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통상은 한 5줄에서 10줄 정도로 그 많은 분량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명세서 있고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허 출원을 할 때 도면은 옵션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도 되고 안 내도 그만입니다. 반면에 실용신안을 출원하실 때는 반드시 내야 되는 필수 서류죠. 이 도면은요, 이 명세서의 내용을 읽어볼 때 그 보조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도 되고 안 내도 그만인 거죠. 그러면 도면의 내용을 뭐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필요도 없는 거죠. 명세서를 읽을 때 도움을 줄 정도가 되면 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세서가 뭐냐? 이 명세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명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출원 서류 중에서 명세서에 발명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명세서에 보면은요, 명세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설명 부분이 있고요. 청구 범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청구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적힌 발명이 제 권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넘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청구 범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을 제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특허도. 이 기술 내용을 내가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설명 부분은 예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고 명세서 서식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최근에는 그걸 발명의 내용이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바꿨습니다. 발명의 내용.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청구 범위가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그게 그러면 당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걸 이 상세한 설명 내용을 읽어보면 그걸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질 정도로 거기에 써놨다면 그 발명은 실시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산업에 도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미완성 발명으로 미완성 발명이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처음에 출원할 때부터 이 명세서에는 이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는 이 발명이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요,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도면은요, 참고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적으면서 도면 부호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도면 2에 있는 거를, 도면 2를 인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면 없이 읽어도 그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작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작성을 할 때는요, 도면 보호를 병기를 하긴 하지만 도면을 빼놓고 나서 읽어봐도 그 내용이 앞뒤가 맞고 전체적인 어떤 그 청구 범위에 적혀진 발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입증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발명이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거절 이유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18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한다고 그랬죠? 공개하는 그 서류를 우리는 공개 특허 공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 특허 공보가 나오고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시켜주죠? 그러면 등록 특허 공보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공개 특허 공보는요, 심사하기 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록 특허 공보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되면 출원인은 그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해서 그 명세서의 내용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거를 명세서를 보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세서 등 보정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청구 범위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바꾸고요. 도면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최초로 특허청에 제출했던 그 문서 안에서, 그 명세서 안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요, 신규 사항이 추가됐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 거절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하실 때는 신규 사항이 추가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개 특허 공보를 살펴보면은요, 이 네 가지 서류,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이 네 가지 서류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개 특허 공보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 특허 공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 51번에 보면 A47J 37-06, 그 다음에 F24F 7-06, 이게 IPC입니다. IPC가 뭐라고 그랬죠? 기술 분야입니다. 이 기술 분야가 왜 필요하느냐? 심사를 할 때요, 선행기술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선행기술을 가능하면 이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을 써서 이게 두 개가 단순 조합이 되면 요게 나온다, 이 발명이 나온다, 이런 논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IPC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관한테 거절 이유를 받았는데 전혀 IPC가 다른 엉뚱한 데 거를 선행기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IPC의 그 당업자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엉뚱한 데서 가져온 거는요, 가져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진보적이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거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업자의 수준으로 이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아마 심사관도 많이 고려를 해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IPC가 있고요. 출원번호, 출원일자, 그 다음에 출원인은 누구고, 발명자는 누구고, 대리인은 누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게 서지사항이라고 통상은 얘기를 합니다. 서지사항. 이 발명에 대한 어떤 절차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면은 이런 서지사항들이 완비가 돼야지 나중에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심사관들도 선행기술 찾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출원서 내용이 요 서지사항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요약서는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랭식 구이기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불판이 있고,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고기 불판 고기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기가 이렇게 많이 퍼지면은 먹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한쪽으로 뽑아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공랭식 구이기라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도면을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명세서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특허 청구 범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청구항 1, 청구항 2,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 범위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나오죠. 제가 명세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 부분이 있고요. 권리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서는 특허 청구 범위고, 설명 부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또 발명의 내용 이래가지고 이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효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언어가 이게 순화가 돼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우리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제 해결 수단은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는 효과 똑같이.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가 여기 정확히 기재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왜 이렇게 되느냐? 기술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왜 그거를 하게 됐는지를 여기 적으셔야 됩니다. 왜라는 목적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죠? 인더스트리라는 게 뭐죠? 인간 생활을 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이 필요한 물건들을 찍어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산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죠. 그 산업을 하려면은요, 왜 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수행하기 위한 어떤 구성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성이 없이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명을 정리하기 가장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 구성, 효과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적혀져 있죠. 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은요, 목적, 구성, 효과가 말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물질 같은 게 이제 하나가 발명이 되게 되면 그 화학물질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또 그 화학물질이 어떤 경우에는 독약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거를 굉장히 희석을 시켜서 예를 들면 뭐 5%에서 10% 정도로 물을 희석을 했더니 항암제 효과가 탁월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독약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항암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붙여야지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으면은 이거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이 천차만별이죠. 수십 가지의 재료가 섞여져서 들어가는 그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도
그 조성물, 그 성분들이 몇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엔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능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입에는요, 그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혓바닥에. 그래서 그 한두 명이 하면은 그걸 주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요, 100명, 200명이 동시에 똑같은 조성분을 비교 대상 그 발명과 또 내 발명을 두 가지를 놓고 맛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걸 관능 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0% 이상이 내 발명이 훨씬 더 어떤 효과가 부분에서 더 낫다. 이렇게 만약에 조사가 됐다면은요, 그게 진보성을 인정받습니다. 나름의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요, 그 기술 분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 구성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기계장치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기계장치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해도 사실 과제 해결 수단이라는 이 구성만 봐도 대충 효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면. 그런 경우에는 발명 실시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지거나 없더라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그 명세서 내용을 파악할 정도로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요. 맨 우측에 있는 이런 다빈치가 그린 어떤 성 공격 기구 같은 건데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체가 있고요. 밑에 바퀴 하나 달려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출원 서류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특허로라는 데가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역할에 충실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가 몇 시간짜리 강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특허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출원 서류 작성해서 출원하는 것까지 일관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출원 신청 사전 절차를 통해서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그걸로 서류 특허 출원이 다 끝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명세서의 핵심은요, 결국 이제 특허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심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심사를 한다고 그랬죠? 심사관은 당업자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당업자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심사를 할 거냐? 명세서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그 거절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명세서에다가 내 발명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다 써놨는데 왜 거절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짝퉁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졌습니다, 제가. 제 권리가 분명한데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런 경우 대부분 보면은요, 명세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이나 또는 그 CEO 입장에서는요, 내 기술은 좀 숨기고 싶은 거죠. 핵심 기술은 숨기면서 특허만 받아서 특허권을 행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일단 만들어서 파는 게 좀 자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술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마케팅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엉터리 특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특허를 받은 그 발명은요,
요약서나 도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청구항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출원할 때 청구항에 없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안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등록이나 거절이 되기 직전까지는 언제든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분을 떼어가지고 청구항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 권리 범위가 더 좁아지냐 넓어지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처음에 출원하실 때 여러분 발명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딘가 명세서 어딘가에는 적혀져 있어야 나중에 그거를 특허를 받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구항이 없으면은요, 그게 나중에 가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발명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실시 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청구항에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 권리라고 내가 주장한 게 클레임이라는 그 청구 범위, 그 부분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허를 잘못 받으신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 이 부분을 정확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명세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발명은요, 기술적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 실시할 수 있다는 입증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반복 실시는 리프로덕티브 하다는 얘기죠. 그건 곧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윗부분을 우리는 특허 청구항에다 기재를 하고요. 이 아랫부분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발명의 내용 부분에다 기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식 씨가 예전에 그 일지매에서 이 일을 생리를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플란트 기술이 요즘에 많이 발전을 했죠.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잇몸이 튼튼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명세서라는 것이 이 상어의 이빨과 잇몸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어의 잇몸은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이 이빨은 각각의 청구항입니다. 이빨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들이 이제 좋은 발명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실제 명세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청구항이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상어가 어떤 자기의 먹이를 딱 물었을 때, 먹이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빨이 1개에서 2개 있으면은요, 아마 쉽게 부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은 청구 범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소송이 걸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특히 메이저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특허 쪽에 아주 고도화된 전문 인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그런 전략을 쉽게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그러면은요, 이 상어 이빨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십 개가 이렇게 옆으로 쭉 나 있고요. 앞뒤로도 이렇게 중복되게 나 있습니다. 청구항들이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명세서에는요. 이 청구항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가 이렇게 잇몸과 이해관계처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청구 범위 중에 청구항 몇 개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이빨들이 먹이를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세한 설명은 중요하지 않느냐? 상세한 설명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청구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잇몸이 부실하면은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듯이요.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 명세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조만 아시면 되는 거죠. 구조만 아시고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반복 생산 가능성이라든지 진보성,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청구항에 내 권리라고 썼던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만약에 선행기술이 있어서 거절될 위기에 있다 그러면은 상세한 설명 부분에 일부를 떼어다가 갖다 붙이면서 청구항을 정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요,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안에 1, 2, 3, 4, 5라는 발명이 클레임으로 묶여져 있고요. 1항, 2항, 3항, 4항, 5항이죠. 그리고 클레임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속에 또 다른 동그라미와 네모 발명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남아있는 이 발명이 더 중요한 발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아마 명세서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대리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픽스를 해서 특허청에 제출한 명세서에는 여러분 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 쓰게 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만 그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부분이 나중에 거절이나 등록되기 전까지는 청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등록이 딱 돼버렸다 그러면은요, 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기술이 되기 때문에 당업자가 이 기술 분야에서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요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여러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명세서, 특허 청구 범위는 권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기술적인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공개특허 공보를 찾으실 일이 많죠. 선행기술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이 초기 화면에 인터넷 공보, 특허마당 인터넷 공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명세서를 키워드 조합을 해서 특허 정보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는요, 특허 출원을 하는 목적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 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를 못 받아도 내 경쟁업자들이 이걸 특허를 못 받게 하거나, 또는 특허를 못 받게 해서 내가 사업하는데 지장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출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출원을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도 어떤 방어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지란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200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기술 공지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특허받을 기술은 아닌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업자가 만약에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공개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허 출원을 하면서 돈을 안 버리면서도 이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게 선행기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이 기술을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효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술을 공개하는 겁니다. 미리. 선행기술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상세한 설명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발명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 안에 발명 1, 2, 3, 4, 5와 이쪽에 사람 얼굴처럼 동그라미와 네모난 발명이 있었죠. 그것들이 각각이 다 발명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이 도대체 어떤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거냐? 청구항에 있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이죠. 청구항에. 왜? 청구항이 내 권리인데 그 권리를 보호를 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의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됩니다. 쉽게는 어떤 게 쉬운 거냐? 물건을 청구하는 청구항인 경우에는요, 그 물건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방법인 경우에는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걸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눈으로 봤을 때 쉽다. 당업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쉽다고 느낄 정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이 법적인 권리로 보호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잣대로 볼 거냐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게 그렇게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한 2, 3년 정도 된 사람이다 이러면 아마 대략 가늠되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춰 주시는 작업을,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세서는 가능하면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혼자서 쓰기는 그 수준을 가늠하실 수가 없잖아요. 용어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변리사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요,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은요,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는 개척 발명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야는 개량 발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산업 분야는 개량 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황우석 교수님이 배반포 복제 기술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고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2,000개의 난자를 쪼개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1개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행착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당업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이분은 1개를 성공했어요. 0.1%의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행착오가 없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이 기술이 어디로 분류될 거냐, IPC를 어디로 받을 거냐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실 때. 그리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도 그렇고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때 청구 범위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개량 발명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워낙에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정도는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진보성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최소한 15% 이상, 어떤 분야는 한 50%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진보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쉽게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술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잇몸과 이와 잇몸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심사했던 이 롤리폴리 팟이라는 화분입니다. 화분. 이 물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오뚜기처럼 딱 씁니다. 물이 떨어지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롤리폴리 팟인데요. 이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이 기재 내용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항을 보면은요, 물이 떨어지면 쓰러지고 물이 차면서는 오뚜기 화분이죠. 그런데 상세한 설명을 보면 똑같이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상세한 설명을 제가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세한 설명을 읽어보고 만들어보면
이 청구항에 기재된 이 발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자, 도면은 참고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용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구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단이 안 나와 있죠. 효과만 나와 있습니다. 선호도가 좋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오뚜기 화분을 만든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죠. 구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것이 나가게 되는데요.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면 특허청의 전문가가 거절 이유가 있다는데 누가 이걸 반박을 하겠느냐 이래서 포기를 미리 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 이유는요. 거절될 만한 이유를 빼면 다 등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러면 거절될 만한 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리사들은 그 작업을 정말 잘하죠. 그래서 거의 등록을 다 받게 해줍니다. 근데 개인 출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하세요. 그거를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거절 이유를 보낼 때는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거절 이유로 보냅니다. 하나는 신규성, 두 번째 진보성, 세 번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가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거냐. 통상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이걸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은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청구항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소위 말하는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청구항은 그대로 그 발명이, 아이디어가 인정이 되지만 상세한 설명이 잘못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화분 내부의 1층에는 경사진 중량체를 설치하고, 중량체라는 게 중량감이 있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를 하고 한쪽에는 물이 유출입이 가능한 물통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쓰러지고 물이 차면 선다는 그 화분이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자, 도면이 없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써진 거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청구항 1항이 그 개념이 훨씬 더 넓어요. 이렇게 받게 되면요,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은요, 상세한 설명에서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청구항보다 훨씬 좁아요. 청구항에 기재된 그 개념 아이디어 안에 상세한 설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꼴이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세한 설명 안에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는 청구항을 좁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구항 1항과 상세한 설명이 완전히 내용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이 똑같이 겹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상세한 설명 안에 청구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 명세서가 그 구조적으로 볼 때 완벽한 구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기술 분야별로 보자면은요, 기계 쪽 분야는 도면만 봐도 효과 발생 예측이 가능하죠. 또 화학이나 생명공학 분야는요,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 구성, 필수 내용으로 심사관들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약품은요, 용량이나 약효에 대한 입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식물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돌연변이 식물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특허가 들어와서 특허가 나갔어요. 나중에 가면 그걸 어떻게 입수를 해서 산업에 적용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허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돌연변이체는요, 저희가 리프로덕티브하게 반복 생산이 가능하도록 형질 고정화 작업이라는 거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고정화되지 않은 거는요, 특허가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복 생산 가능성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명세서는 보정서는요, 나중에 그 청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정을 하실 때 그 의견서라는 걸 같이 제출을 하시는데요. 의견서 내시면서 그 심사관이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결과가. 왜냐하면 심사관도 자기의 업무상의 거절 이유만 극복을 하면 다 특허를 주겠다고 여러분한테 거절 이유 통지를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사관이 어떻게 특허를 등록을 해주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감정은 빼고 상대방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세서 보정서는요, 발명의 내용을 이렇게 좀 약간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보정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내용은요, 이 의견서라는 서식에다가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정서를 보면서 의견서를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의견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지 같은 겁니다. 개인적인 편지. 공식적인 문서는 명세서 등 보정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보고 보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죠. 자, 청구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책꽂이에 보면은 양쪽에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북엔드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특허 청구 범위 제1항에 청구항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죠. 하부를 직각으로 구분해서 굴곡부하고 지지부를 형성하고, 지지부, 그러니까 이게 직각으로 세워진 지지부의 중앙을 오려서 창을 만들고, 그 중앙부를 굴곡부 반대 방향으로 펴낸 북엔드. 이게 특허 청구항입니다. 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만 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오려내 가지고요, 완전히 세트를 만든 거죠. 이래서 하면은 원가 부담이 똑같은 거죠. 원가는 똑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세트가 훨씬 반응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싸면서 한 세트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발명이 내 특허에 속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이 속하는가요, 이게? 어떤 분은 생긴 게 뭐 비슷하니까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항에 쓰여지는 이 용어들이 이 우측에 있는 이 두 개의 북엔드를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속하는 겁니다. 내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청구항을 잘못 쓴 것입니다. 비록 맨 좌측에 있는 이런 형태의 북엔드를 처음에 발상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요, 그거를 아이디어를 다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이 두 개의 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착안을 해야 되는 거죠. 착안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청구항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평평한 판의 가운데를 꺾어가지고 하단면부와 지지부로 구성되는 북엔드. 만약에 이게 등록이 됐다면은요, 이 판을 꺾기만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상위 개념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화학 분야에서는 산이라는 걸 많이 쓰죠. 에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걸 염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상위 개념으로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화학 물질 중에서 살충제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살생물제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살생물제가 좀 위쪽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곤충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자동차와 운반기계 장치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운반기계 장치의 하부 구조일 뿐이죠. 하부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 범위를 아주 넓게 잡는 게 그러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넓게 잡게 되면은요, 선행 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 1 같은 경우에 그 청구항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되면 권리 범위가 엄청 넓어지겠죠. 롤리폴리 그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화분인 경우가 그런 경우죠. 물이 들어가면 서고 물이 떨어지면 쓰러지는 오뚜기 화분. 얼마나 넓습니까? 그 구성이 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그 사람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고요. 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 자료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개량 발명인 경우는요. 진보성 부분에서 잘못 판단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다면 맨 밑에 있는 이렇게 구성요소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청구항을 아주 복잡하게 이 북엔드 처음에 보셨던 그것처럼 복잡하게 막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죠, 사람들이. 권리 범위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것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 특허가 되는 거고요. 그래 맨 위와 맨 아래를 배제한 이 중간 정도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기도 좋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권리가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중간 정도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용어를 선택을 하고 청구항을 작성을 하고 상세한 설명에 어떤 내용까지 집어넣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명세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 청구 범위. 이것이 현재 그 명세서 서식에 나와 있는 각각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빨간 표시한 부분이 있죠. 기술 분야, 그 배경 기술, 발명 내용, 그다음에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여기까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입니다. 요 빨간 부분은요,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빼놓으시면 거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특허 청구 범위 제가 노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좀 되죠. 이렇게 보니까. 자, 청구 범위의 작성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 범위는요, 반드시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요. 발명은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는 미래에도 이용이 되는 거죠. 미래에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한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간혹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절의를 받습니다. 그 청구항 제1항은 발명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의를 받는 거죠. 각각의 청구항은요, 반드시 발명을 1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간혹 하나의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특정한 물건과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간혹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을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항의 말미는요, 반드시 명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물건, 어떠어떠한 장치, 어떠어떠한 시스템, 무엇을 만드는 방법, 이와 같이 물건 또는 방법의 형태로 끝나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끝나는 경우는요, 심사관들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본 다음에 이게 어떤 장치 구성 요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장치로 판단을 한 다음에 거절 이유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계로 어떤 생산 방법은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계로 구성된 무슨 시스템이라면 그거는 방법으로 간주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청구항에 쓰여진 그 내용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결합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모호하게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되면은요,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되는 거죠. 내 권리가 되는 부분이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의 발명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 보면은 청구항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5개의 청구항이 있는데 이 5개 청구항이 각각이 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발명인 거죠. 이 하나의 발명을 다양하게 쪼개서 중복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제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내용 위주로 그냥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필수 구성을 시간 또는 위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A와 B를 반응시켜서 C를 만들고 C에 D를 반응시켜서 E를 만든 후에 E에 F를 섞어서 G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 G 제조 방법.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특별한 규칙이 없죠. 그냥 시간 순대로 쓴 거고요. 또 공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합관계나 이런 구성 요소 간 결합관계가 서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방법이고요. 내 발명의 특징 위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량 발명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A와 B를 혼합해서 C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촉매 X를 혼합시 사용하고 용매를 D로 사용하고 반응 온도를 섭씨 200도로 유지하는 C 제조 방법 이렇게 쓰는 거죠. 이래 되면 맨 위에 있는 전제부라고 하죠. A와 B를 혼합해서 C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게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으면 내가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의 특징은 요 밑에 있는 이 세 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권리 범위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다 구성으로 봐서 해석을 하긴 하지만 내가 빨리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기에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술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내 기술 특징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런 타입을 우리는 잽슨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항은 다항제를 써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짐없이 발명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항이 1항부터 100항까지 있다 그러면은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발명이긴 하지만 각각의 항은 또 다른 발명이에요. 별도로 독립된 발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어떤 정정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요. 선행기술이 없었던 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다 거절이 되잖아요. 다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어도 일부는 살아남아야지 내 권리로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쓰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항 하나만 쓴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에서 이 독립항 하나가 없어지면은요,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노력, 이런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발명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독립적인, 가장 핵심적인 구성들을 뽑아가지고 독립항을 만들고 그것을 한정하거나 부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 종속항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송에 걸리더라도 다 적절히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북엔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거죠. 의자에 이 등받이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밑판하고 다리만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자의 구조였던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등받이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 하나에도 지금 청구항이 2개가 나온 거죠. 각각의 발명이 다른 겁니다. 자, 이 등받이가 없는 경우에 제 1항은요,
선행기술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겠죠. 발견되기만 하면 1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1항의 내용을 그대로 2항에다가 제1항에 있어서 이걸 지우고요. 사각형 밑판에 내기퉁이 아래 다리가 부착된 의자와 상기 밑판 한쪽에 등받이가 부착된 의자, 이렇게 요 1항의 내용을 그대로 2항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1항은 비록 무효가 되더라도 2항이 살아남아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여러분 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로 계속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정하거나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요. 한정이라는 게 뭐냐? 제1항에 있는 특정한 구성 요소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연결 장치 이렇게 돼 있는 걸 하나 뽑아내가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 그 연결 장치는 고무줄인 무슨 자동차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한정이고요. 부과한다는 건 뭐냐? 하나를 더 붙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 등받이 의자에 등받이를 붙였더니 그냥 의자에다가 새로운 등받이가 하나 더 붙은 의자가 나온 거죠. 그게 부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또 여러분들이 마쿠시 방식과 잽슨 방식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마쿠시 방식은요, 청구항을 작성할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다양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구성 요소 중에 식용유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요. 식용유는 콩기름, 채종유, 옥수수 기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음식물, 이렇게 식용유라는 개념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 그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콩기름이나 채종유, 옥수수 기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은요, 내 권리가 이거에 구체적으로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요, 청구항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식용유는 콩기름인 그 음식물, 식용유는 채종유인 음식물. 청구항이 3개가 나오겠죠. 이걸 한 줄로 써버리는 거죠. 청구항 하나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잽슨 타입이라는 거, 잽슨 방식인데 내 발명의 특징을 부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부가 있고요. 특징부만 빨리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쿠시 방식은요, 그 균등물을 빨리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잽슨 방식은요,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선행기술, 기존에 많이 알려진 기술에서 내 거를 빨리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명세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잽싸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공짜. 이 명세서를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경쟁회사에서 특허 출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 특허에 아주 밝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뭘 잘하나? 그분들은요, 선행기술 검색에 아마 귀재일 겁니다. 선행기술을 찾아서요, 상대방이 버리거나 또는 포기했던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가공해서 다른 아이디어 약간만 붙이면은요, 특허될 만한 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거죠.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출원 명세서에서 청구항에는 빠져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실시예라든지 또는 그 구성 있죠, 구성.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내 아이디어를 조금만 변경을 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게 공짜 기술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 기술 분야에서 있는 공개 특허 공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등록이 안 되고 거절된 것들이나 또는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등록 과정에서 본인이 그 심사관의 지적을 받고 포기했던 그런 구성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검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배워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공짜 기술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지 한 단계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원하시기 전에 발명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선행기술을 찾아봅니다. 왜 찾습니까? 내 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발명반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있어서 이거는 특허 출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기술은요. 내 발명 아이디어를 다듬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과에 누가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기술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나머지 먹을 사과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어렵겠죠? 선행기술을 많이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기술과 내 발명을 비교를 한 다음에 내 발명에서 내가 먹을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인지를 따로 정리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도면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시는 겁니다. 스케치를 해보면은요, 선행기술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하고 내가 낼 부분을 실선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보다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그린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면에 그려진 이 아이디어를 포괄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범위의 언어를 선택을 하고요. 언어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기술을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선행기술을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쓰여진 용어들이 요 그림의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더라?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구미에 맞고 내 아이디어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허 청구 범위를 그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다 이제 작성해 주시는 작업을 살붙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따다가 A4 용지에다 그대로 붙여놓고 거기다 살붙이기 작업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의 명세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구성 요소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추출할 거냐? 청구항을 이제 1항을 독립항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청구항을 작성을 하려면 내 발명의 구성을 필수 구성 요소와 부수적 구성 요소로 다시 한번 갈라주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레고 블록으로 이 3,500개의 레고 블록으로 포르쉐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블록들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성 요소들은요, 옆에 또는 위아래에 있는 이 블록들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죠.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꽉꽉 아구가 맞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포르쉐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구성들의 결합 관계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여러 개의 구성이 나올 때는요, 그게 각각의 블록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이 포르쉐라는 이 외형이 나오지도 않고, 이게 나중에 굴려보면 굴러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업자들끼리 서로 분쟁거리만 제공을 하는 거죠. 특허청에서 이런 걸 특허를 내주면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송을 하면서 이건 처음부터 미완성 발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정말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내용을 뒷받침을 하면서도 당업자가 실제 해보면은 만들어지도록
쓰여져야 되는 거고요. 이 필수 구성 요소는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해보면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뭘까? 그걸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걸 청구항 제1항에다 독립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정하거나 부가해서 종속항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부수적 구성 요소로. 그 필수 구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A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사업하시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C라고 하는 그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 나올 수 있어. 이래 되면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세서, 특히 청구항을 쓸 때는요, 그걸 엔지니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경영자는요, 그 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걸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명세서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내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그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청구항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필수 구성 요소로 독립항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부수적 구성 요소는 이제 목적이나 아주 중요한 발명의 가장 큰 목적이나 효과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작용 효과를 일으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재료를 플라스틱을 썼더니 너무 딱딱해요. 잘 깨져. 그러면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 재질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거 깨지지도 않고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그 형상을 각지게 했더니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률도 더 낮아지고, 이렇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부수적 구성 요소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또 단순히 이제 설계를 이렇게 약간 좀 바꿔서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게 기술적인 어떤 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게 특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료 형상, 또 설계, 이런 것들이 부수적 구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는요, 이런 어떤 재질을 단순히 선택한다거나, 또는 형상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에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팔다 보면, 그거 깨지는 게 자주 깨지니까 고무 재질을 좀 섞는 거, 그 정도야 당업자가 통상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창작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진보성은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종속항에 쓰는 것들은 이런 핵심 구성 요소, 핵심적인 작용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특허를 받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핵심 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는 아주 크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리 달린 의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다리가 회전하는 기능이 있고요. 다리가 4개, 또 등받이가 있는 거, 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다리를 이렇게 힘들 때 좀 올려놓으면요. 또 뒤에 안마기 기능이 있는 의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 마케터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선택을 하겠죠. 기술자는요, 불량률이 최저로 낮아지는 것을 선호를 할 겁니다. 사장님은 어떤 걸 선호합니까? 어떤 게 돈을 가장 많이 벌까를 생각을 하겠죠. 변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특허를 받고 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권리다운 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 개발 회의 같은 걸 하실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특허를 무엇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정 작업을 한번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용 의자를 파는 경우라면요, 회사가 다리가 회전하고 다리가 4개인 경우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왜냐? 사무용 의자는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중요경 의자는요, 중역이 편하게 쉬고 의사결정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마기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다리 받침대 같은 게 있으면은 편하겠죠? 머리 쓸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좀 편한 의자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수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거죠. 필수 구성 요소가 달라져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독립항을 먼저 만든 다음에 종속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 1항을 독립항을 만든 다음에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순대로 이렇게 종속항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부가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포함 관계를 보면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안에 특허 청구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의자를 설계를 해보면 제 1항은 회전하는 다리가 달린 의자. 회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구성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2항은 제 1항에 있어서 이렇게 1항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2항은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라는 거죠. 제 3항은 제 2항에 있어서, 그러면 제 2항에 있어서 이러면은요, 순차적으로 보면 1항과 2항의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2항이 1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구항을 해석을 할 때는요, 그 앞에 몇 항에 있어서 이게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변리사들은요, 제 1항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종속항들조차도. 왜냐? 그렇게 되면은 구성 요소를, 숫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항을 인용하게 되면요, 1항하고 그 인용하는 그 항, 그 종속항에 추가되는 그 구성을 하나만 더 붙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항을 인용하게 되면요, 2항은 이미 구성 요소가 2개였어요. 그래, 하나를 붙이면 3개가 되죠. 권리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속항을 쓸 때도 1항에 있어서라는 말을 할 거냐, 2항에 있어서라는 말을 할 거냐,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라는 말을 할 거냐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천차만별로 권리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자, 포함 관계.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 포함 관계가 그대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구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리 범위는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트 감귤 사례 하나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 나가면 이런 하트 감귤 보실 겁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때 아마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요. 통상의 귤 하나가 한 250원 정도 하는데 이거 귤 하나에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2개 세트로 한 5,000원 정도로 지금 옥션에서 팔리고 있는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 이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플라스틱 제조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금방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요, 선행기술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과일의 종류들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하트 감귤이지 않습니까? 감귤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쭉 나열하고, 감귤보다 약간 유사한 개념이나 상위 개념의 언어들을 하나의 키워드 축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의 그 구조, 형상, 그 구성,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해보면, 몰드라든지, 성형 틀이라든지, 성형, 이런 식의 되겠죠. 이거를 AND 조합으로 이렇게 선행기술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하면요, 이런 게 딱 나옵니다. 실제 사과 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잘 살펴보시면요, 사과의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이걸 씌워주는 거죠. 씌워주고 고리로 이렇게 엮어주면요, 이게 큽니다. 크면서 그 안에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꽉 차게 되면은요, 더 이상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이 폼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대로 과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찾게 되면은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나는 감귤을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을 틀에 넣고 끈으로 이렇게 묶으니까 설치하기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두 손을 쓰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거죠. 또 과일이 자란 후에는 이게 이렇게 얽히설키 끈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그걸 푸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전지가위로 이렇게 끊어내는 데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걸 주워서 다시 끈을 끼워서 다시 고리를 만들고 이게 너무 원가가 많이 들겠죠.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게 훨씬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쓰여졌던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감귤에다 씌워보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착안을 하게 되는 거죠. 설치를 쉽고 간편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한 손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걸 쓰면 좋을까? 빨래 집게를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래가 널려져 있는데 집게는 한 손으로 찝잖아요. 그리고 틀 같은 경우에 그게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고 집게로 돼 있으면 한 손으로 딱 해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또 이 과일을 재배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틀이 만약에 이렇게 완전 밀폐가 돼가지고 돼 있으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비가 고이면요, 그 안에 과일이 썩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과일은요, 광합성을 많이 해야지 당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 끝물에 나오는 수박은 안 사 먹죠,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요. 물만 많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이게 과일이 나중에 다 커서 더 커지면은 이게 파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파손이 안 되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농작물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임산물이라든지 또는 이게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는 없을까? 상위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농산물에만 적용을 하기로 하고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집게를 이용해서 상하부에 성형판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찝으면은 열려지고 손을 놓으면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귤 모양 성형판에 썩지 않도록 구멍을 몇 개 내주고, 그 다음에 과일이 달리면은요, 그게 본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상체기가 나죠. 상체기가 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구멍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좀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재질을 좀 한장하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합니다. 바로 이 스케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청구 범위를 쓰게 되죠. 필수 구성 요소를 뭘로 할 거냐? 이 사람은 작업성을 좋기 위해서 집게로 하겠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게를 하면서 동시에 반대쪽에서 그 가지에 달려져 있는 그 부분이 만약 상체기가 나면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내 필수 구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청구항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부수적 구성 요소는 성형판에 구멍을 몇 개 내주는 거, 또 투명한 색깔로 만드는 거, 또 과일 형태별로 모양이 다양하게. 예를 들면 감귤 형태 말고 원형이라든지 타원형이라든지 삼각형, 네모형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독립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하부판이 결착되게 한 쌍으로 구성된 몸체, 또 몸체 한쪽에 부착돼서 상하부판이 결착되게 하는 집게, 그 다음에 꼭지를 수용하는 집게부 반대쪽에 꼭지 접속부, 이 4번이라고 쓴 부분이 있죠.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성형틀이 완성이 된 거죠. 그 위에 이제 5번의 구멍이라든지 3번 항목이, 이거는 이제 그 재질을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종속항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 2항에서는요,
몸체부를 한정을 하면서 통깃구멍이 형성이 됐고, 사망은요, 그 몸체부의 그 형태가 지금은 이게 하트 모양이지만 하트나 사과나 원통 모양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또 사항은 그거를 성형틀의 재질을 햇빛 투과가 가능한 색깔로 한정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속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틀이 나왔죠. 근데 이런 틀이 나왔다고 이게 완벽한 거냐? 나중에 이제 그 후발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트 감귤이 아닌 그 사과에다가 하트 사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트 사과. 하트 사과를 만드는데 이미 선행 기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유사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잽슨 타입을 써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분리가 가능한 한 쌍의 하트형 몸체로 구성된 과일 성형틀에 있어서 이렇게 전제부를 쓴 다음에 그 몸체 좌우 폭과 상하 길이 비가 1대1로 이렇게 딱 1대1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몸체부 양쪽에 고리와 핀이 서로 대응 결합되게 형성되는 하트 사과 성형틀.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 밑에 그 녹색으로 쓴 부분,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윗부분에 있는 요 전제부에 쓴 이 기술 아이디어가 만약에 특허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이용 저촉 관계라고 해서 그 원천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갑과 을이라는 권리자가 서로 특허풀이라는 걸 형성을 하죠. 그 이렇게 바가지 안에다가 네 특허 내 특허 다 내놓고 같이 비빔밥해서 너하고 나하고만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허의 활용 부분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어떻게 작성할 거냐? 청구항이 작성이 되면은요, 상세한 설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명의 명칭은요, 청구항의 끝부분은 한 문장으로 현재형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끝부분은요, 반드시 명사형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건 또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대로 끌고 와서 발명의 명칭 부분에 써주시면 됩니다. G를 제조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A와 B를 섞어서 C를 제조하는 방법, 또는 뭐 무슨 병증에 약효가 있는 화학 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뭐 관절염 치료약,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발명의 명칭에 붙이면 되는 거고요. 기술 분야는 뭐냐? 그쪽의 그 당업자, 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분야, 그 기술적인 어떤 필드, 그 부분을 이제 그 기술 분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업자들이 활동하는 분야. 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 부분은요, 과거에는 그 거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생략해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 발명의 배경 기술을 쓰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거절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기술이 뭐다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반드시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있으면 해주고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발명의 내용에 목적, 구성, 효과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수단, 그 다음에 효과, 이게 그 목적이 뭐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써주셔야지 나중에 청구항이 잘못 작성이 됐더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은 특히 화학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 입증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 도면이나 또는 그 구성 자체가 워낙에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명세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특허 제조기, 특허계의 마이다스, 이렇게 해서 전자신문의 명사 코너에 소개가 됐던 분인데요. 현재까지 그 특허 명세서를 약 1,500여 건 작성을 해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명지전문대학교에서 그 겸임 교수로 그 특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교육을. 이분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자기가 한 학기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과제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특허 출원하기, 한 건 이상. 한 학기 동안 배워서 특허 출원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작년에 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라는 어떤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허 명세서 쓰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명세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가,